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슬기야, 운전 조심해야 한다. 또 잔소리. 내가 명색이 자동차학과 학생이야. 아무리 엄마라도 자동차는 내가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어? 누가 뭐래? 그래도 할머니 모시고 가니 조심하라는 거지.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돼. 방학이라고 쉬는 애 왜 아침부터 깨우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방학이라고 새벽까지 게임하고 맨날 늦잠 자잖아요. 쟤는 좀 몸 움직여야 돼요. 요즘은 게임 안 하면 도태돼. 이게 다 요즘 애들이 사는 법이라고 몇 번을 말해? 아침부터 며느리와 손녀가 옥신각신 다투지 뭡니까?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죠. 여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광경이겠죠. 다만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아들이 없다는 것만 빼면요. 아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떠났거든요. 문득 그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만 그게 제 운명이니 어쩝니까?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아들이 사라진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저 두 아이가 있으니 충분히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와서 저랑 쇼핑 좀 가요. 목도리도 하나 사고 두툼한 외투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쇼핑을 왜 해? 지금 있는 옷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입을 지경인데. 다 해져서 아무짝에도 못 쓸 옷들이에요. 사람들이 저 욕해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옷도 한 벌 안 사준다고. 누가 그래? 내가 그런 사람들 단단히 혼내야겠다. 꼭 누가 그런다기보다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꼭 쇼핑 갈 거니 그렇게 아세요? 돈 아깝게 왜 그런 데다 돈을 써? 제가 물려받은 게 좀 돼요. 그래서 돈 좀 쓰려고요. 정 못마땅하시면 다시 가져가시든가요. 헐, 우리 엄마 유산 받더니 스케일이 달라졌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옷 좀 사주라, 응? 하는 거 봐서. 암튼 할머니 모시고 갔다 잽싸게 와. 더 추워지기 전에 다녀와야 할 테니까. 저렇게까지 말하면 제가 반박할 수가 없답니다. 며느리 말대로 제가 이미 물려줬으니 이제 와서 다시 돌려달랄 수도 없잖아요. 지 돈 지 맘대로 쓴다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말리겠어요. 제가 꽁꽁 숨겨놓은 재산을 며느리한테 줬답니다. 아들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데 아들한테 줄 생각은 안 하고 며느리한테 준 이유가 궁금하시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70대 중반에 접어든 할망구입니다. 남편은 한참 전에 떠났어요. 폐암이었습니다.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 때문이었죠. 그렇게 끊으라 그랬는데 제 말을 안 들었으니 당해도 싸죠. 그래도 좀 더 이따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무튼 그 이후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서 지금은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저까지 해서 여자 셋이 모여 옹기종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그놈은 따로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기 무섭게 미국으로 가버렸답니다. 좀 이상하죠? 아들이 이혼을 했으면 며느리랑은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아이와 함께 산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요. 다 며느리가 착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게 못내 불안해서 자진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 몇 번 만류하는 신용을 하긴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사이 나쁜 시모와 며느리도 차고 넘치지만 정말 사이 좋은 시모와 며느리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기를 쓰고 말린 거였고요. 사실 아들이 이혼을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었어요. 지가 바람을 피운 주제에 어디 이혼을 입에 담습니까? 제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들은 그럴 주제조차 되지 않는 놈이었어요. 다 제 잘못이죠. 제가 아들을 그리 키운 어미니까요. 그래서 더 며느리한테 미안했습니다. 아들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놈이었어요. 평생을 뜬구름이나 잡으며 살았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했는데 저희 부부는 그러질 못했어요. 자식이 하나뿐이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기에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아들은 평생 저와 남편 그리고 며느라이에게 걱정만 끼친 그런 존재였습니다.
천륜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놈을 굳이 감싸줄 이유는 없지만 아들도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남편이 돈 많은 집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형편이 꽤 좋았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꼬이는 법이죠. 남편이 그랬어요. 제가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할지 눈치가 오실 겁니다. 돈은 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사기 아닌 사기로 돈을 날리는 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었어요. 집 한 채를 제외한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렸답니다. 진짜 암울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남편이 다른 부잣집 도련님들처럼 무책임하거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평생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크게 실패하고 나면 거의 폐인처럼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남편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 일을 교훈 삼아 제대로 살았거든요. 아무래도 마누라랑 자식 때문이겠죠. 예전에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랑 진호한테는 미안한 게 많아. 난 좋은 부모 만나서 평생 호의호식했는데 내 아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남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누린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누라와 자식에게 고생은 시키지 않겠다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라고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남편처럼 돈을 벌 능력은 안 됐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습니다. 그 덕에 아들은 어린 나이부터 혼자서 지내는 법을 깨쳐야 했죠. 혼자서 밥을 챙겨 먹고 늦은 저녁까지 부모를 기다려야 했으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어요. 어쩌면 그게 싫어서 저희 집에 불량한 친구들을 끌어모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그리 크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지는 않죠. 어른들이 없는 집이었으니 아이들이 때로 몰려와서 놀기 좀 좋았겠어요. 혈기왕성한 아이들이었으니 시끄럽기도 했을 거고요. 덕분에 이웃들 항의도 적지 않게 받았답니다. 겨우 중학생 정도 되는 놈들이 저희 집에서 술이며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아들놈이 남편에게 혼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도 중학생 무렵에는 다시 안 그러겠다는 놈이었어요. 근데 머리가 굵어지면서부터는 남편에게조차 대들고는 했습니다. 아이가 엇나가는 상황이었음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변명이죠. 정말 아니다 싶었다면 저라도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 아이 단속을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러지 않았으니 다 저희 잘못 맞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눈앞에서 아른거린 탓이랄까요. 조금만 더 하면 예전 그 시절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서 일을 줄이지도 못하고 매달렸던 거였어요. 어리석은 짓이었죠. 돈도 좋고 일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 고생을 한 것도 다 아들놈에게 물려줄 걸 만들려던 것이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진짜 아들놈 때문에 운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와는 달리 남편의 사업은 갈수록 좋아졌어요. 한 10년 죽을 만큼 고생하고 나니 예전의 모습을 얼추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즈음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공부엔 관심 없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나쁜 짓만 일삼던 놈이었으니 제대로 된 대학에는 가지 못했어요. 사실 대학에 간 게 더 신기했어요. 그래봐야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이었지만요. 아무튼 아들이 지방으로 가면서 저희 집은 조용해질 수 있었어요. 할 소리는 아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어른이 된 때문이었을까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큰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반찬 같은 걸 준비해서 아들의 하숙집에 가곤 했었죠.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진호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적은 많아도 그래도 말썽은 안 부리잖아. 원래 그 나이 애들이 그런 법이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나한테는 손자 같은 놈들이니 나도 잘 지켜볼 거고. 함께 사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해주시니 저도 조금씩 마음을 놓았답니다. 할머니 말대로 이런저런 말썽을 부리면서 자라는 게 남자 아이들인 거죠. 그렇긴 해도 아들이 쉬운 놈은 아닌 건 맞았죠.
당시 아들놈 살던 하숙집 한 달 하숙비가 14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용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친구들보다 더 많이 준 건 분명해요. 그런데도 아들에겐 충분한 게 아니었답니다. 남편이 주는 것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수시로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돈을 달라던 아이였습니다. 현명한 엄마라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돈을 아껴 쓰는 법을 알려줬겠지만 전 그러질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겠죠. 엄마 손에 따뜻함을 누릴 나이에 항상 혼자서 지내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무렵엔 집 사정이 많이 좋아졌던 때라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도 그걸 모르진 않았어요. 말을 안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으니 제가 아들에게 건네는 용돈을 애써 모른 척 해주었던 거였어요. 그게 결국은 아들을 망치는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3살 버른 여든 간다고 아들은 평생 부모에게 손을 벌려서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아들은 그 선조차 지키지 않았고요. 그 모든 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 탓이었던 거죠. 힘들면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는 습관 말입니다. 군대를 가고 대학을 졸업해도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았으니 그 정도면 자기 쓸 돈은 충분하지 싶었는데 아들은 아니었더군요. 남자는 결혼을 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에 혹해 여기저기 선자리를 부탁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저희 때야 중매가 일반적인 결혼 창구였지만 아들 세대엔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놀기 좋아하는 아들이 쉬이 결혼을 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이었죠. 싫다는 아들의 등을 억지로 떠밀어 보낸 중매자리라 큰 기대도 없었는데 의외로 아들이 선자리에 나온 여자 중 하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뭡니까? 바로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정말 고운 아이입니다. 제가 착한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씀씀이도 깊고 성격도 차분한 아이예요. 무엇보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 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근데 아들에겐 그런 게 눈에 들어올 리는 없었죠. 그럼에도 아들이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한 건 며느리가 예뻐서였어요. 요즘 저희 손녀 보면 딱 며느리 처음 봤을 때가 떠오른답니다. 물론 성격은 너무 달라요. 세상에 무슨 여자애가 겁이 없어요. 전공도 자동차 머시기래요. 여자가 자동차를 뜯고 어쩌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간도 엄청 커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을 생각하면 절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거든요. 아무튼 성격은 다르지만 생긴 건 또 지엄이를 꼭 빼닮은 게 손녀예요. 남자들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지 말로는 그냥 다 친구고 아는 사람이라는데 그럴 리가 없죠. 손녀가 예쁘니 사귀고 싶어서 매달리는 거란 걸 빤히 압니다. 다 지 엄마 닮아서 누리는 호사죠. 이야기가 좀 엇나갔지만 그 정도로 며느리가 예쁜 아이였어요. 정신 못 차리던 아들이 그 얼굴에 반해서 결혼한다고 할 정도였죠. 게다가 얼굴보다 그 마음이 훨씬 더 고왔으니 우리 부부로선 쾌재를 불렀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을 서둘렀어요. 사돈댁에선 힘들어했지만 저희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짝 만나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정신을 차릴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어요.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건 저희가 거의 전부를 다 댔어요. 사돈집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바깥 사돈이 몸이 그리 좋지 않아서 꾸준히 일하기가 힘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미안해하셨지만 그게 뭐 대수일까요? 다행히 저희가 예전의 부를 거의 다 회복한 상태였으니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답니다. 그래서 흔쾌히 낼 수가 있었어요. 그 고운 딸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래도 참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특히 저희가 두 아이 살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을 때가 더 그랬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요새는 세상이 달라지기도 했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여자 쪽에서도 힘을 보태기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이젠 두 양반 다 안 계시지만 참 좋은 분들이었답니다. 며느리 성품이 두 양반에게서 물려받은 거거든요. 덕분에 저희가 논았죠. 아들은 결혼 후 수시로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찾고자 했던 게 아니었죠. 며느리가 독촉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며느리가 예뻤죠. 게다가 결혼한 직후 임신까지 바로 해버렸으니 저희 부부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라졌지만 결혼 초에는 아들이 며느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며느리 말이라면 무조건 들을 정도로 며느리를 좋아했답니다. 때론 서운하기까지 할 정도였는걸요. 부모 말을 저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을 정도로 아들은 며느리 말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랐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아들의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나 싶더니 결국은 다른 데다 눈을 돌리는 수준이 되었어요. 아마 손녀가 6살 되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따로 사니 정확히는 몰랐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게 아마 남편의 암 발병이었어요. 남편이 대단한 흡연가였습니다. 하루에 2갑은 거뜬하게 피워대던 사람이었거든요. 집안의 쌀은 떨어져도 담배는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 몇 보루씩 쟁여놓을 정도였죠. 평생 담배 끊으라는 소리를 수천 번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그것만은 안 들어줬답니다. 그래서 탈이 났죠. 폐암이란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건장한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더니 불과 1년 만에 뼈만 남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반년을 더 버티고 떠나버렸고요. 평생 담배 끊으라고 구박하던 제가 관안에 담배를 넣어주었어요. 그 좋아하던 담배를 죽기 전 1년 반 동안 입에도 못 댔으니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실컷 피우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유산을 상속해 주었답니다. 그간 노력한 대가치고는 많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많았어요. 저랑 아들이 반씩 나눠 가졌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게 남편 유언이었어요. 어쩌면 남편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조금은 정신을 차린 듯 보였지만 그래도 완전히 마음을 놓지 않았던 거였죠. 제게 돈이 없으면 아들이 저를 없이 여길지도 모른다 생각했던 남편은 정말 공평하게 유산을 분배하고 떠났습니다. 남편 생각이 맞았어요. 아들은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고 나서 지 수중에 돈이 없어지면서부터 제가 가진 것들에 눈독을 들였던 게 그 증거였어요. 그래도 워낙 액수가 많았다 보니 한 10년 가까이는 편하게 놀고 먹었답니다. 말 그대로 놀고 먹으면서 그 돈을 다 날렸어요. 유산을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사업이니 뭐니 하는 듯 싶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업도 결국 부지런해야 하는 거니까요. 아들이 그런 부지런을 견딜 놈은 아니었어요. 그냥 놀고 먹는 곳에만 부지런히 돈을 썼답니다. 그렇게만 했대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약간의 비난은 각오해야 했겠지만 천하에 죽일 놈이 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주머니에 돈이 차고 넘치면 남자들은 다 그러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장 제 남편만 봐도 알죠. 일하느라 딴 데 한눈 돌릴 시간도 없었겠지만 설령 그랬다고 해도 아들처럼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엔 특별히 일도 않을 때였지만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죠. 아들이 여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무거운 며느리가 그런 일들을 저한테 시시콜콜 말할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 마냥 모를 수는 없는 거였죠. 며느리 보기가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저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저를 외롭지 않도록 수시로 찾아와 말벗도 되어주고 때론 손녀와 함께 와 주말을 보내고 가기도 했답니다. 당연히 아들은 오지 않았을 때가 대부분이었고요. 진호는? 좀처럼 얼굴을 들이밀지 않는 아들이 서운해 며느리에게 물을 때마다 며느리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답니다. 요새 그이 일 준비하느라 바빠요. 안 그래도 못 와서 죄송하다고 어머니한테만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들을 모르겠습니까? 아들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까칠해진 며느리 얼굴에서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었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겁도 났고요. 아들이 계속 정신 못 차리고 허튼 짓을 하는 걸 며느리가 참아주고는 있었지만 계속 그럴 수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 언젠가는 지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다 며느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이라도 하자고 나서면 어쩌나 싶었어요. 10여 년을 보면서 느낀 건 정말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란 점이었죠. 제가 처음 볼 때 느낀 것보다 더 많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다면 최소한 이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을 거란 가당찮은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전 며느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조차도 허튼 생각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그 숱한 분란을 만들어 자신을 힘들게 했음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아주었으니까요. 그러던 며느리조차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남편이 떠나고 4년 정도가 흐른 때였어요. 바깥 사돈 양반이 먼 길을 떠나셨답니다. 원래부터 여기저기 지병을 달고 살던 분이셨어요. 천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갑작스런 사고나 암 같은 불치병이 아닌 상황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셨죠. 그 집이나 저희 집이나 자식이 하나뿐이니 당연히 상주는 며느리와 사위인 제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굳이 한 사람이 대표해야 한다면 우리 정서상 상주는 사위인 제 아들 몫이었죠. 아무리 못난 놈이라 해도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더군요. 아니, 안 한 거였습니다. 장인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누구보다 먼저 와서 챙겨야 할 놈이 빈소가 꾸려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난 후에 왔지 뭡니까.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도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눈도 있으니 다른 급한 일 때문에 늦게 온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란 건 저도 며느리도 다 알았고요. 며느리 보기도 그랬지만 사부인 보는 건 더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상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주었다면 그렇게까지 큰 소리는 안 났을 거예요. 제 아들이지만 너무 못났더라고요. 빈소를 찾아주신 조이객들이 다 물러가고 새벽이 짙어갈 즈음이었어요. 사부인이 저보고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라고 등을 떠미셨지만 제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못난 아들이 저지른 신뢰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마음이었달까요. 특별히 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 피곤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저도 모르게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잠이 채 이어지기도 전에 깼어요. 빈소 옆에 있던 가족실에서 큰 소리가 나거든요. 큰 소리의 주인공은 아들이었답니다. 에이씨, 왜 잔소리야. 왔으면 됐잖아. 어차피 떠난 양반 조금 늦게 온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 그래? 누가 늦게 왔다고 그래? 진짜 당신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이해 못해? 아니잖아. 이게 뭐야? 오늘 비행기표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제주도에 간 이유. 진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 말하면 내가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할 줄 알아. 고가우면 안 살면 되잖아. 누가 살아달래? 이씨. 한바탕 큰 소리가 나고 바로 아들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미처 잡을 수도 없었답니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안사돈이 며느리를 달래고 있대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들이 허튼 짓을 한 건 알겠대요. 안사돈 보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같이 서 있기만 했어요. 아무리 막 나가도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들어오겠지 했던 아들놈은 결국 발인이 끝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차라리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게 훨씬 편했을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제가 화가 나서 안 되겠더군요. 넌 뭐하는 놈이야? 세상에 장인상 중에 그리 행동하는 놈이 어딨어. 아무리 막대 먹은 놈도 그리는 안 한다. 왜요? 그 여자가 뭐래요? 하루 있었으면 됐죠. 저 바빠요. 전화 끊어요. 진호야, 진호야! 가차없이 끊어버리더군요.
다시 걸어도 받지도 않았답니다. 며느리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 일 이후로도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저를 돌봐주곤 했습니다만 제가 며느리 보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까지 막 나갈 거라고는 생각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저고 돈을 낭비한 것도 저면서 뭐가 그리 당당한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었어요. 그 즈음엔 아들이 아이의 딴살림을 차리다시피 했거든요. 그걸 알게 된 건 아들의 입을 통해서였어요. 엄마, 저 돈 좀 해주세요. 집 하나 얻으려는데 돈이 없어요. 집을 왜 얻어? 네 집이 버젓이 있는데. 너 설마? 그 집엔 그 여자가 살잖아요. 이제 그 여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나가서 편하게 살려고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대요. 나가서 산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일이었거든요. 혼자 살아? 정말이야? 다른 여자랑 살 건 아니고? 그 여자가 그래요? 진짜 별말을 다 하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 것도 모르나? 정신 좀 차려라. 슬기도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야. 지 아빠란 사람이 밖에서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모르진 않는다는 뜻이라고. 슬기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뭐가 부끄러워요? 지도 이제 중학생인데 이해하겠죠. 그래서 돈 해줄 거죠? 조금만 주세요. 내가 돈이 어딨어? 그리고 네가 네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얼만데. 그 많은 돈은 어쩌고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이 일 저 일 하느라 벌써 다 썼죠. 조금만 해주세요. 엄마도 저만큼 받으셨잖아요. 안 돼. 돈을 쥐어준들 허튼 데 쓸 게 뻔한데. 분명히 말하지만 내 며느리는 슬기애미 뿐이다. 네가 밖에서 만나는 그 천한 여자들이 내 돈 쓸 일은 죽어도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그놈의 며느리 타령 이제 지겹지도 않아요. 알았어요. 엄마가 안 주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나중에 돈 안 줬다고 후회하지나 마세요. 그럴 일 절대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 말대로 제가 땅을 칠 일이 생겼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때였어요. 어머니, 저희 어떡해요? 좀처럼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는 며느리가 금세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뭡니까? 왜? 슬기 다쳤니? 무슨 일인데? 어머니, 저희 집이 팔렸대요. 당장 다음 달에 집 빼줘야 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너희 집을 팔어? 말을 내뱉은 순간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한눈에 감이 잡혔어요. 아들이 집을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그 집이 아들 명의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내와 아이가 사는 집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 엄동설한의 말입니다. 제가 돈을 안 주니 그렇게 돈을 마련한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하나도 몰랐던 거였죠. 정없이 사는 아내는 그렇다 쳐도 자기 아이가 사는 집인데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부터 받을 생각도 없었던지 전화기를 꺼놓았더군요. 정상적인 놈이 그랬다면 행여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부터 하겠지만 아들은 그런 걱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놈이었어요. 그 돈으로 여자랑 놀고 있을 거였으니까요. 자기 장인 상중에서 제주도에서 여자랑 놀고 있던 놈 아닙니까? 사실 시급한 건 아들을 혼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부터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내가 알아보고는 있는데 맘에 드는 게 잘 없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가진 돈으로 두 아이 살 집을 마련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일단은 겨울을 날 동안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냐고 물었답니다. 2층에서 지내면 크게 불편하진 않을 테니 말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심려 끼쳐드려서. 어머니 말씀대로 이번 겨울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이 저희 살 집 알아볼 거고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모으면 저희 둘 살 정도 집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서라,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놈이 너한테 생활비라도 제대로 줬을까? 보나마나 여기저기서 돈꿀 심산인가 본데 그건 내가 허락 못한다. 어차피 나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돈 쥐고 있어 뭐할까? 저놈한테는 어차피 줘봐야 허튼 데 쓸 게 뻔한데 내 며느리랑 손녀 위에 쓰는 게 더 값어치 있지 않겠니?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제가 구해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은 너희 이사 들어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되지. 다음 달이라고 했지? 내가 준비할 게 한둘이 아니구나. 마음이 급했답니다. 못난 아들놈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할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할미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2층을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했답니다. 비워있던 탓에 망가진 곳도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두 아이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를 해야 했어요.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더군요. 워낙 옛날 단독주택이라 여러모로 불편한 구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즘 아파트처럼 만들려다 보니 이사 이틀 전에 간신히 완성할 수 있었어요. 우와, 할머니 집 최곤데?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할머니 하나는 진짜 잘 뒀다니까요. 김슬기,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뭐가 사실이잖아. 우리 할머니 최고라는 말이구먼. 됐다. 왜 보고 그러니? 우리 슬기가 할머니 칭찬하는 건데. 그치? 네, 암튼 엄마는 진짜. 와, 내 방 끝장인데? 침대 완전 커. 제가 인테리어뿐 아니라 각종 가전도구도 몽땅 들였습니다. 어차피 결혼 후에 한 번도 안 바꾸고 쓴 터라 바꿀 때가 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어요? 슬기 침대만 봐도 그래요. 저렇게 큰 걸 뭐하러? 뭐하긴 자야지. 엄마는 작으니 괜찮지만 난 키가 커서 침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쵸? 제 말이 맞죠, 할머니? 맞다. 우리 슬기가 지엄마보다 더 큰데 당연히 침대도 커야지 그럼. 세상에 손주 안 귀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 손녀는 귀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게다가 예쁜 건 또 어떻고요. 지엄마 닮아서 한미모했답니다. 거기에다 겨우 중학교 3학년인데 키가 벌써 168이나 돼서 지 엄마보다도 더 컸어요. 나중에 커서 우리 손녀 데려갈 놈은 진짜 복덩어리를 안게 되는 거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어 보였답니다. 생긴 건 천상 여자인데 하는 짓은 웬만한 남자나 다를 바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여자애들이라면 좋아하기 마련인 인형 대신 자동차나 로봇 같은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잠시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자기는 나중에 자동차 공학자가 될 거라나요? 자동차 공학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여자가 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기름밥 먹고 산다는 뜻일 테니까요. 기름밥? 아, 막 기름 묻히고 그러고 산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만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자동차 공학자란 게요. 아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근데 여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당당하고 거리낌 없는 아이요. 아마 지 엄마로부터 넘칠 만큼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 잘한 건 아닐까 싶대요. 아빠의 정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어쨌든 슬기는 당당한 여자로 자라주었어요. 그랬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서도 태연한 모습으로 저희를 놀라게 했겠죠. 아들의 행패로 벌어진 일이긴 해도 저는 좋았습니다. 적적하기만 하던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흘렀으니까요. 봄이면 집을 구하겠다던 우리의 계획은 1년간의 동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도 저지만 슬기나 며느리 역시 그 생활에 만족했던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사이 아들놈과 서너 번 연락이 닿았습니다만 크게 화내진 않았습니다. 화라는 것도 결국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들이 아파트를 파는 것을 보며 저도 아들에 대한 기대를 거의 접어서였을 겁니다. 그래도 천륜이니 완전히 모르는 채 살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끈은 결국 아들이 자초해서 끊어지게 되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힘겹게 이어져 있었답니다. 그 끈을 끊으려 했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레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했거든요. 뭐 아파트 판돈이 적은 돈은 아니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주었을 때보다 서너 배는 더 올랐던 때문이었어요. 근데 정작 제가 놀란 건 그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게 말이 되니? 왜 말이 안 돼요? 어차피 저 사람과는 이제 남남인데요. 이러고 사느니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나아요. 설령 이혼을 해도 그건 슬기애미가 원해야 하는 거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집에서 끼고 사니 엄마 자식 같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 뿐이에요. 엄마 아프면 거들떠보지도 않을걸요? 지금이야 엄마가 돈이 있으니 저러는 거고, 아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제가 아픈 순간 저를 돌본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님에도 그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애였습니다. 이미 눈이 돌아가 버린 놈을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들 말도 어느 구석은 맞았어요. 아들만 아니라면 며느리는 더 잘 살 수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며느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두 사람의 연은 다시 이어붙일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담담하게 이혼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슬기도 부모의 이혼을 찬성했어요. 아빠 때문에 불행해하는 엄마를 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었죠.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생각은 여느 어른 못지않게 잘 여물어 있었답니다. 이혼과 함께 아들은 단 한 줌의 미련도 없다는 듯 이 땅을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돈 타령을 하면서요. 미국 가서 살려면 돈 좀 더 필요해요. 어차피 나중에 저 주실 거잖아요.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줄 것도 나중에 줄 것도 없어. 네 말대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네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대충 썼거든. 남은 걸로는 우리 슬기 좀 챙기고 나중에 네 어미 양로원 갈 때 쓸 정도가 다야. 너 주기 싫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 고개를 휘두르대요. 정말 지독하다면서요. 근데 사실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노후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아들한테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야 더 이상 저한테 매달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갈 거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사실 아들한테 지쳐서인지 꼭 대학 보내던 그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매일 말썽을 부리다가 눈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으니 조금은 평화로워졌던 그때 말입니다.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애아빠랑 이혼도 했는데 제가 어머니 곁에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 너도 너지만 슬기를 못 보고 살 자신이 없어. 사정이 이래서 모양새가 이상한 건 알지만 날 위해서라도 그대로 살아주면 안 되겠니? 변변한 수입도 없는 두 모녀가 집을 나서서 할 고생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외로워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사코 만류했지만 며느리는 끝내 집을 떠났습니다. 일단은 친정으로 가겠다더군요. 하긴 모아둔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들놈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을 한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고집을 부렸다면 위자료를 못 받아낼 것도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생각이 있었던지라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지? 안다. 늙은이 욕심이지. 이거 받아라. 뭔데요? 제가 준 걸 지켜보던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못 받아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어머니 쓰실 돈인 거 뻔히 아는데. 아시죠? 저 어머니 아버님 덕에 정말 좋았어요. 가진 것도 없고 못난 저를 매번 예쁘다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희 없어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너 이제 나 안 볼 거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이렇게 볼 수 없어 드리는 말이에요. 그럼 됐다. 꼭 자주 봐야 되는 건 아니잖니.
네가 날 진짜 엄마로 생각한다면 이거 받아. 준호가 위자료도 안 줬잖니. 그놈이야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니 그럴 수 있다지만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그렇게 막 떼어먹은 사람은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그래도 이건 너무. 너도 너지만 슬기는 어쩌고. 난 내 손녀 고생하는 꼴 못 본다. 이 돈이면 아파트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네 둘이 안락하게 지낼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게다. 안 그래도 내가 근처에 알아보니 좋아 보이는 곳도 있고. 어머니. 그렇게 며느리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착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 못지않게 영미남도 지닌 아이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단 뜻이죠. 제가 보았다는 집이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신축 빌라라던데 구조도 예쁘고 공간도 잘 빠져서 두 아이 살기엔 더할 나위 없었거든요. 제가 늙은이 치고는 보는 눈이 있었나 봐요. 며느리와 슬기도 그 집을 보고는 꽤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두 아이가 집을 떠났습니다. 이혼 후 남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저와의 교류는 이어졌고요. 제겐 며느리라기보다는 딸에 가까운 아이였고 슬기는 제 소녀였잖아요. 그래도 예전처럼 한 집에서 부딪히며 살진 못하니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미국으로 떠난 아들은 서너 달에 한 번 전화를 하는 둥 마는 둥 했고요. 용건은 언제나처럼 돈이었어요. 그때마다 매정하게 잘랐답니다. 아들과 매번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말을 다 했을까요? 넌 돈 아니면 날 찾을 일이 없지? 바라건대 돈 이야기할 거면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라. 본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들이 그 이후 전화를 뚝 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저는 그냥 돈일 뿐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무심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슬기가 자신의 바람대로 자동차를 공부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저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군요.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나마 꼽자면 아무래도 지 할아버지가 아닐까 싶대요. 남편이 잘 안 해서 그렇지 일단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든 하는 성격이었답니다. 무심한 사람, 조금만 더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긴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요즘 여자들 평균 수명이 어쩌니 하면서 제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더 건강하게 살 거랬지만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 목숨이 어디 다 똑같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빙판길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처음 넘어질 때는 괜찮다 싶었는데 집에 와서 있으니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마침 며느리 전화가 왔답니다.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끊었으면 될 일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지난번 눈 때문에 길 미끄럽더라. 조심조심 다녀. 나도 집 앞에서 넘어졌는데 계속 아파서 죽겠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살다가 넘어지는 일이 수십 수백 번은 될 테니까요. 근데 며느리는 그 말조차 흘려듣지 않았답니다. 넘어지셨다고요? 몸은요?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 낙상사고 때문에 큰 고생하신다는 뉴스 못 보셨어요? 잠시만요. 슬기야, 슬기야! 그러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슬기가 바로 우리 집으로 왔어요. 방학 때니 집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할머니, 이러면요? 아이고, 손녀가 엉덩이 쪽을 만지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지 뭡니까?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며느리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슬기야, 택시 불러. 택시는 왜? 병원 가야죠. 그냥 놔뒀다 탈라면 더 고생해요. 괜찮아. 이 정도면 부러진 건 아니야. 그럼 걷지도 못했을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의사도 아닌데. 빨리 택시 불러. 그러니까 차 사줬으면 됐잖아. 이 골목으로 택시도 잘 안 올 텐데. 조그만 게 차가 웬 말이야? 돈도 돈이지만 내가 불안해서 안 돼. 저거 봐. 내가 면허 딴 게 벌써 1년이야. 명색이 자동차학과 학생인데 운전을 못해서야 쓸까? 선배들도 나 운전 잘한다고 난리야.
너 또 운전했니? 위험하게 왜 그래? 제 손녀지만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시험 끝나자마자 운전면허를 턱하니 딴 것도 그렇지만 왜 저렇게 겁이 없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두 아이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뼈는 괜찮았는데 타박이 심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병원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게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남편 밑에서 일하던 정 부장의 아들이 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더군요. 의사가 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거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랫사람들을 정말 잘 챙겼거든요. 제가 알기론 정 부장 아들 처음 대학 입학했을 때 첫 등록금도 남편이 준 걸로 압니다. 의대 등록금이 비싸다며 고민하는 정 부장을 몰라라 할 성품이 아니었으니까요. 정 부장 아들, 그러니까 닥터 윤도 그걸 잘 알죠. 정 부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제 기억으론 남편 장례식 때 부의금을 100만 원이나 냈을 정도였죠.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 못 보고 살게 됐고요. 사람 인연이 이래서 무서운 거였어요. 한번 베푼 은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걸 겪었죠. 그날 이야기 중 닥터 윤이 제 종합검진을 끊어준다고 난리였답니다. 한사코 싫다 거절했는데 자기들은 직원 할인이 되니 거의 무료에 가깝다면서 권하는 통에 염치불구하고 검진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제가 갑상선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갑상선암이요? 정말이요? 어떡해요? 숨기려면 못 숨길 일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암이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조금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암이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혹은 숨겼다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서운해할지도 모른다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너무 슬퍼하지 뭡니까? 옆에 있던 손녀가 달래지 않았다면 한참 더 울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또 갑상선 암이란 게 암이긴 해도 괜찮아. 수술도 안 받아도 되고 평소처럼 잘 먹고 지내면 돼. 약만 잘 먹어도 낫는 병이야. 진짜야.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의사도 비슷한 말을 했으니 슬기 말이 맞았을 겁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겐 전혀 위로가 안 됐지만요. 암은 암이니까요. 며느리도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일이 생길지는 몰랐습니다만. 잘 먹고 약 잘 먹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 맞지? 진짜 딸 말 안 믿는다니까. 봐. 슬기가 핸드폰을 뒤져 뭔가를 보여주대요. 요새 핸드폰이 이것저것 다 된다더니 정말이대요. 그걸 보니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저희 집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잘 먹어야 한다는 말 때문이었죠. 저야 좋았죠. 덕분에 며느리는 물론이고 슬기까지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았으니까요. 할머니, 아빠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면 생전 전화 한 번 안 하던 놈이었는데요. 사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 몰라라 할까 싶어서요. 그럼 진짜 실망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슬기가 연락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딸이라고 가끔 연락하고 살았거든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시큰둥하게 반응을 한 거죠. 손녀보다도 더 생각이 없는 놈이었어요. 아빠가 일이 많대요.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다고 전해달래요. 뭐 미국에서 오는 게 동네 마실 가는 일도 아니니 쉽게 오기도 힘들 거고요. 그래도 아빠가 걱정 많이 하는 눈치였어요. 할머니 잘 돌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을까 싶대요. 아닐 겁니다. 그랬으면 지놈이 직접 전화를 했겠죠. 그런 전화조차도 없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실망하는 기색을 드러냈나 봅니다. 그래서 슬기가 그런 거였어요. 할머니, 아빠가 나온대요. 할머니 보러. 정말? 정말로 그런데?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녀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죠. 실제로 3일 후 아들이 왔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건 아들과 함께 사는 여자까지 함께 왔지 뭡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안 보던 아이를 데리고 온 걸 보니 많이 놀랍대요. 근데 다 꿍꿍이가 있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들과의 마지막 인연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엄마라서가 아니라 재산이 있는 사람이어서 보러 온 거였습니다. 몇 마디 가식적으로 건강을 물어보더니 본론을 꺼냈답니다. 저랑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망이 좋아요. 그러냐? 다행이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가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진짜 투자예요. 저희가 성공하면 이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대요. 역시 그런 이유로 저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내가 돈이 어딨니? 직접 보여줬잖아. 이제 남은 거라곤 이 집이 전부야. 아이, 또 그러신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아들이 꺼낸 서류 한 장. 그건 제가 지닌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처음부터 제 앞으로 돌려놓은 거였어요. 큰 건 아니지만 제가 노후를 보내기엔 적당한 조그만 건물이었어요. 그걸 아들이 어떻게 한 건지 궁금했지만 일단 보긴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대요. 제가 가진 건물은 파주 쪽에 있는데 그건 도봉구 쪽에 위치한 건물이었답니다. 분명 건물주 이름이 저로 되어 있긴 했지만 분명히 그건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누가 준 거야? 난 이런 게 없는데. 슬기가요. 할머니 건물이라고 말했는데. 당장 슬기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저희 모두를 기겁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가짜야. 포토샵 몇 번이면 만들어지는 건데. 아빠가 봐도 조잡하지 않아? 하긴 내가 포토샵이 뛰어나긴 하지. 손녀는 너무도 태평한 얼굴로 자신이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도 그랬나 봅니다. 슬기에게 묻는 걸 보니까요. 이런 걸 왜 만들어? 그걸 아빠에게 보낸 이유는 뭐고? 이유? 아빠가 여기 왔잖아. 그게 이유야. 할머니가 아빠 보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올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밑밥 좀 뿌린 거야. 사실 이렇게 금방 올 줄은 몰랐지만. 아들 얼굴이 빨개지대요. 옆에 있던 그 여자는 불그락 푸르락이었고요. 창피했겠죠. 돈에 혈안이 돼 저 먼 미국에서 건너온 자식들을 조롱하는 손녀의 표정을 보았으니 왜 안 그럴까요? 진짜 못됐다. 누굴 닮아서 저래? 이제 어쩔 거야. 비행기 값만 날렸잖아. 몰라. 당장 가. 재수없는 집 조금이라도 있고 싶지 않아. 여자가 자리를 박차니 아들 역시 엉거주춤 엉덩이를 들더군요. 아무리 제 아들이지만 그때만큼 실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니? 그래 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이런 일로 올 필요 없다. 제가 아들에게 고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무리 천륜이라지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엄청 혼났죠. 진짜 어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어쨌든 성공했잖아. 그죠, 할머니? 그래, 우리 슬기 진짜 똑똑하구나. 할머니도 생각 못한 걸. 봐, 할머니도 잘했다 그러시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얘가 도대체 누굴 닮아 이러는 건지. 막 웃음이 나대요.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었는데 왜 그리 웃음이 났는지 모르겠대요. 어쩌면 저나 며느리처럼 흐지부지 사는 인생들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손녀를 보며 내심 통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들과 저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대신 얻은 것도 있죠. 며느리와 슬기가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할 바에야 그냥 들어오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러겠다지 뭡니까.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그걸 받아주니 놀랍기도 했지만 너무 좋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게 저희는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가한 기념으로 제 비밀을 털어놓았고요.
아무도 모르던 제 건물 이야기 말입니다. 할아버지 짱인데? 아빠도 모른다고요? 하긴 아빠 알았으면 난리 났겠지. 나 신통력 있나 봐. 할머니 건물 있는 거 알아맞힌 거잖아. 나 그냥 자동차 만들지 말고 점집이나 차릴까? 매를 벌대요. 며느리의 손이 손녀의 등을 찰싹 후려쳤답니다. 그걸 보는데 왜 이리 웃음이 나는지요.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겠죠. 비록 몸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살면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생각하시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픈 엄마 보러는 안 와도 엄마 건물 받으려고 날아오는 아들 모습 정말 미워 죽겠네요. 부디 할머니와 가족분들 건강 잘 챙기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